김용민 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 안녕하십니까. 여름특집 2탄으로 함께할 7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는 지난 7월 18일 월요일에 있은 김용민 브리핑 1주년 특집 뉴스 아카데미 리세팅 코리아 강연 실황을 나흘에 걸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시간은 김보협 한겨레 디지털 에디터의 특강 여소야대 전국과 19대 대선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가 들려드리는 오늘의 한마디. 주말의 명화 토요극장. 그 음악을 들을 때 두근두근 거리던 그 마음이 그립습니다.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거품없는 만남, 아름다운 결혼 1600-1475 클럽센트가 맺어드립니다. 고액의 선불 가입 비용을 상상하셨나요? 1600-1475 클럽센트는 만남이 성사된 경우에만 비용을 결제하는 후불제 결혼정보 회사입니다. 10년 이상 20년 경력의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당신의 반쪽을 어떻게 찾아드리는지 믿고 맡겨보세요. 가장 행복한 만남. 그런데 비용은 절반으로. 김용민 브리핑 듣고 가입하시면 할인도 해드립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에서 클럽센트를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민 브리핑 1주년 특집으로 함께하는 뉴스 아카데미 리세팅 코리아,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있는 이곳은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컨벤션 홀입니다. 제가 여기서 지난 1학기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김재준, 문익환, 서남동, 안병무 등 신학자지만은 한 시대를 밝혔던 그런 선지자 같은 그런 학자들이 북한산을 바라보며 도봉산을 바라보며 이곳에서 후학들을 길렀던, 그리고 또 후학들이 열심히 성장을 해서 우리나라 민주화, 또 민주화밖에 귀한 게 없군요. 예. 민주화를 비롯한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기여했던 건각들을 육성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학교가 강북구에 있는 이유가 아주 독특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창동 라인으로 해가지고 동두천 그리고 철원까지 평지예요. 평지입니다. 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그냥 6.25 때 순식간에 내려올 수 있었던 것도 평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여기가 서울에서 가장 북한과 가깝다. 그래서 통일시대가 오면 제일 먼저 달려갈 곳으로서 이곳에다가 어른들께서 학교터를 여기다 잡으셨다고 합니다. 예. 문익환 목사님도 바로 여기서 이제 교수로 활동을 했었고, 그분의 별명이 문익쾅이라고 하죠. 왜 문익쾅이냐? 학생들한테 그렇게 매서웠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점수 짜게 주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른이셨는데 그 어른이 문이 쾅 닫았던 데가 바로 이 자리,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자리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입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대를 밝히는 그런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국방안보 분야의 여러 이슈들, 현안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미래의 그 과제들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 그리고 함께 꿈을 꿔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모신 연사는요, 한겨레 디지털 에디터이신 김보협 기자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개인적으로는 선배님으로 제가 항상 호칭하고 있는데, 아유, 여기 오신 소감 어떠십니까? 저보다 형 같지 않나요? 아니, 백발 때문에. 예, 백발 때문에. 머리만 염색하면 제가 동생이란 얘기를 드릴 텐데. 평일날 오전에 제가 회사 일을 작파를 하고 이렇게 좀 나오지 하면은 끌려 나올 정도의 권력 관계입니다, 저희가. 집이 경기도 용인 수지 쪽인데요. 아침에 좀 부지런히 서두른다고 했는데도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도 나름 애를 썼다. 예.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사실 저희가 녹음을 해가지고 일주일 뒤에 내야 되는데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그래서 고민이에요. 예. 그래서 제목이 벙벙하잖아요. 제목을 해서 대선까지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삼아봤는데, 다음 주에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방송이 될 수 있는 얘기로만. 그렇지. 예, 아무래도, 예. 여러분들 감안해 주십시오. 오늘 7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반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선배님, 요즘 우리 사드, 네. 국면. 사드 국면은 뭐 우리가 늘 봐왔고, 짐작하는 대로 네. 박근혜 대통령이 밀고 가겠죠? 오늘 나오시는 전문가 중에 한 분이 총선 전에 저랑 얘기를 하면서 네. 사드는 총선용이다. 총선만 끝나면 사그라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던 분이 있어요. 빗나갔군요. 네 번째 강사님이에요. 제가 이름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면 반드시 그 얘기를 확인을 하세요. 총선용이라며. 다음 총선용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하. 2020년? 그렇지. 2년 뒤에 설치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예. 그것도 2년 지나면 또 국민들이 악영향, 부작용 여기에 굉장히 분노할 테고요. 예. 이번 주 수요일에 그분을 파파이스 게스트로 모시려고 하는데 바쁘다고 자꾸 빼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제가 바로 이걸 공개부터 하고 해명을 듣는 자리로 모시겠다. 이러려고 합니다. 저의 공식 직함은 한겨레 신문사 디지털 에디터입니다. 편집국에서 여러 가지 기사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거를 디지털로 외화하는 것을 포함해서 디지털의 전용 콘텐츠들, 요새 아마 한겨레 홈페이지 보시면 영상도 많이 늘었고요. 카드뉴스나 아니면 다양한 콘텐츠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거 다 제가 하는 일입니다. 아니요, 저의 부서에서 하는 일입니다. 미디어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도 더 이상 종이 신문만 고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독자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의 콘텐츠를 잘 알려드리고 또 디지털의 속성이라는 게 쌍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반응을 시시각각 보면서 이런 얘기들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얘기를 하면 되겠구나. 이런 걸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올 3월 말 정도에 그 부서를 맡아서 고생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주문받은 주제는 그겁니다. 저는 제 인생을 리셋하고 싶은데 리셋 코리아라고 돼 있고 정치 분야로 소주제는 여소야 대전국과 2017년 대선. 굉장히 무슨 얘기든 할 수 있고.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고민을 했는데 갑자기 일주일 사이에 여대 야수가 되고
갑자기 계엄령이 발동해서 대선이 한정없이 미뤄지고 이런 상황이 되면 오늘 파일은 다 날려야 되겠네요. 보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에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전에는 다이나믹 코리아였는데 네. 갑자기 이제 크리에이티브 하라고 줄여서 CK. 네, CK. 네, 켈빈 클라인? 야. 아이고, 그런, 터무니없는 아재 개그를. 그러니까 이 아재 개그를 영어로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제가 영국에서 1년 있어봐서 하는데, 네. 예, 힘들어요. 예. 그 얘기를 중심적으로 좀 해드릴게요. 먼저 사담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들은 믿기지 않겠지만 한때는 클래식 담당 기자였습니다. 오. 입사하고 나서 한 1년 뒤니까 1998년 정도?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던 게 대중문화가 아닌 약간의 수준이 있는 분야의 지면을 한 면을 일주일에 한 면씩 제가 만들고 있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던 거는 이 지면은 대부분 건너뛴다. 그런데 보는 사람들은 전문가다. 그러니까 허투루 썼다가는 그냥 막 날라오는 거죠. 제가 어릴 때부터 좀 들었다고는 해도 그 매니아들 수준까지는 안 가는 거니까요. 정치 기사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치 기사를 많이 건너뛰지는 않아요. 정치에는 관심이 많은데 정치 기사를 읽으시는 분들,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과 요새 정치 분야를 취재한다는 기자들과의 정보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정보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건 매 시간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는 그런 정보에서는 차이가 이제 거의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분석하는 능력에 있어서도 저는 오히려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글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 현장에 있는 기자들의 유일한 강점은 정치인을 직접 만나서 기사화하지 않은 뒷얘기를 듣고 그것을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이 정도일 겁니다. 오프 더 레코드라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요새는 신문사 안에 있고 간혹 중요한 분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지라 미리 한 자락 깔아두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 다만 제가 좀 많이 들여다보고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목이 여소야대 전국과 2017년 대선인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총선 이후에 여소야대의 기쁨을 느끼십니까? 혹은 여소야대 국회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 이런 걸 느끼세요? 전혀 못 느끼는 그러니까 분들이 압도적입니다. 예. 참 희한하잖아요. 예상 밖으로 새누리당은 참패를 하고 비록 분열됐다고 하더라도 야권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20대 국회가 열렸는데 왜 시민들은 여소야대 국회를 즐기지 못하는 거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요. 구조적으로 보면 일단 우리의 의회 권력이 그만큼 약합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비판하고 견제하고 국정조사나 청문회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정부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뭔가를 집행하고 만들어내고 이런 일을 하기에는 의회 권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 중에서도 대통령에게 그리고 행정부에 굉장히 많은 권한이 집중이 돼 있는 권력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개헌 1987년 헌법 체제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배경에 그런 것들도 있는 거죠. 또 하나 여소야대를 느끼지 못하는 건 야당이 잘 못해서입니다. 야당은 영어로 하면 오포지션 파티고 야당은 반대를 하는 게 원래 존재 이유죠. 박근혜 대통령도 그 말을 했었어요. 실제로.
그랬죠. 야당은 반대를 위해서 존재해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 그런 말을 실제로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참 나쁜 대통령이다 뭐 말 한마디도 하고 참 박근혜 대통령은 잘 싸웠죠. 예. 그게 야당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는 싸우면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싸우면서 지지자들을 결집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의 야당들 더민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약간 다르지만 누구를 어떻게 대변하는 정당이고 지금 박근혜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힘을 조직하고 그것을 자기 지지로 끌어안는데 대단히 무능하다. 그게 이제 오래전부터 그렇게 된 거죠. 언제부터죠? 제가 봤을 때는 김대중 대통령 서거 이후로 그보다 앞서서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로 야권의 이런 구심점이 될 만한 그런 인물들이 이렇게 속속 우리 곁을 떠나면서 이게 사실 정치는 아무리 이념 정강 얘기해도 인물이지 않습니까? 인물 중요하죠. 예. 인물의 부재로 인한 일들이 아니라 그리고 워낙에 큰 두 분이다 보니까 그 뒤를 이어갈 만한 그런 인물들이 또 잘 크지 못했던 측면도 있고 한 10년 되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끊임없이 지고 끊임없이 패배하고 패배해서 분열하고 분열해서 다시 지고 이 패턴으로 돌아간 게 한 10년 되지 않나 싶어요. 그게 10년이나 됐군요. 네. 전 2012년 19대 총선 때부터인 줄 알았는데. 그때 컸어, 그때. 아무튼 우리가 여소야대의 기쁨을 느끼지 못한 데는 제 생각에는 의회 권력 자체가 약한 것 그리고 그중에서 여소야대가 됐는데 대의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는 건 그 야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선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 주제 2017년 대선으로 넘어가 보면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아마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서 2017년 대통령이 누가 될지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을지 몰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보신을 위해서 사전 여론조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네. 그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자, 한번 눈 감으시고 자, 다음 대선은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오를 것 같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내려주시고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예,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안철수 전 대표 한번 가야죠. 예.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한번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눈 감으시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재명 성남시장. 예. 어이구, 상당하네. 예.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예. 다음 대통령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중에 됩니다. 이 말씀을 과거 통계 아니 지금 반기문도 안 물어보고 김무성도 안 물어봤는데 뭐하러 물어봐요? 어차피 안 될 거. 네. 제 말씀은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단 3년 전에 여론조사에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인기투표적인 측면도 있는 건데 사람들이 알아야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대통령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대통령이 되는 거죠. 대통령처럼 보여야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당과 2당 출신들이 대통령이 됩니다. 3당, 4당. 우리가 대체로 그전에는 다 여야 양당 구조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죠. 어쩌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3당은 안 된다? 아니,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 이게 그렇잖아요. 3당이 된 적은 없다. 단, 3당 출신이 대통령이 된 적은 있는데, 그게 이제 김대중, 김영삼 두
뛰어난 정치 지도자였고. 근데 그분은 대선 때는 1, 2당이었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이 얘기가 힌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간다. 그럼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군요. 뭐 반기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잠깐 뭐 우스개로 한번 해보자면은 뭐 대통령을 뭐 하늘이 내린다. 그 말 맞아요. 하늘이 내려요. 땅에서는 막 몇 자리가 뭐 어떻고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성명학에서 뭔가 다음 대선을 추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한때 전효옥이 대통령이다. 된다. 전효옥이 대통령이 된다. 이유는? 이유가 뭐냐? 전두환 전 씨, 노태우 노 씨, 김영삼 김 씨, 다시 돌아가서 김대중 김 씨, 그리고 노태우 자리에 노무현. 다음엔 전 씨인데 그 당시에 전 씨는 전효옥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예? 전재희가 있긴 했는데 전효옥만큼 포스가 있진 않다. 그래서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다음 대통령은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거야 이거? 그런 얘기를 방송에 나가서 이제 너무 좋아하는 거야 PD들이. 그런 너스레가 필요하다 우리 시대에는. 자,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흑인, 백인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아이고, 덥다 더워. 이제 우리 몸 생각해서 이 보양식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장어가 남자한테 좋다는데. 장어도 몸에 좋은 장어 있고 몸에 해로운 장어가 있어. 난 너가 장어를 반길 줄 알았지. 안 반가워. 자, 일단 이거 한 잔 해. 그래. 자, 우와! 이거 새싹당 공차 아니야? 어떠냐? 와, 이거 시원하게 먹으니까 더 좋다. 이거 뜨거운 물에 우려서 식힌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시원한 물에도 잘 우러나와. 큰 물병에 새싹당 공차 한 수저 넣고 냉장고에 두고 물 대신 마시면 돼. 오, 굿이야, 굿. 나도 여름엔 이렇게 마셔야겠다. 역시 새싹당 공차는 전창걸의 새싹당 공차야. 맛의 깊이가 달라. 새싹당 공차의 효능은 꼭 와이프한테 써라. 야, 전가야, 이거 마시는 거 우리 마누라한테는 비밀이다. 070-8635-1288 전창걸닷컴.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여름 특집 2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일 3탄 예고해 주시죠. 내일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나와서 헬조선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특강을 보내드립니다. 뭐라고? 남조선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이 특강을 한다고? 주진우, 짐작은 했지만 종북이 맞구만. 남조선이라니. 이 새끼 귓구멍에 사드를 박았냐? 웬 헛소리야.
남조선이 아니라 헬조선이라고. 니네 누나와 니네 친박들이 만든 나라 헬조선. 닥치라고. 이 새끼. 야, 내가 틀린 말했냐? 닥치라니. 헬조선 만들자면서 총괄선대 본부장 한 사람이 누구더라? 자자, 두 분 그만 싸우시고요. 내일은 주진우가 나오는군요. 내일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여름 특집 3탄 기대해 주십시오. 주진우는 4탄 기자 아닌가? 근데 왜 3탄에 나오지? 얘기 계속 할게요. 이제 특징을 보면 지금 쭉 얘기를 김용민 뭐라고 불러야 되죠? 선생님? 예. PD? PD로 박사님? 예. 아이, PD로 하시죠. 너? 예. 김가야. 네. 김용민님 말씀 연장해서 얘기를 드리면 노태우는 다수당의 다수파였죠. 예. 그 다음에 김영삼은 다수당의 소수파였고, 그러네. 예. 김대중은 소수당의 다수파였죠. 그때 새정치국민회의가 100석도 안 됐었죠. 네. 예. 그리고 노무현은 소수당의 소수파였죠. 그러네, 보니까. 네. 예. 박근혜는 다시 다수당의 다수파, 박근혜가 된 건 좀 이상한 거예요. 2012년 대선 얘기를 잠깐 해보면, 네. 몇 가지 특징적인 면이 있는데, 일단, 박근혜 대통령하고 끝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문재인 후보의 경우, 정확하게 정치권 인사라고 보기 힘들죠. 정치 쪽에서 성장한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죠. 불려 들어온 거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당시 후보의 대선 출마 그 시즌이 정계 입문 1주년이에요. 네, 정계 입문 1주년에 대선 후보가 됐으니. 그리고 안철수 대표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정계 입문 3개월. 더 짧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다수당 다수파부터 소수당 소수파까지로 쭉 가서 말씀을 드리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에 어떤 힘이 있었을까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원인과 그런 게 있지만 인터넷의 힘 이걸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전에 표출할 도구가 없었던 시민들이 정치적인 폭발력을 인터넷이란 도구를 이용해서 발현하고 모이고 했던 거죠.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도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게 있었고요. 특히 이름 뒤에 신드롬이라고 붙었던 안철수 대표 경우에도 과거 인터넷과 달리 모바일까지 포함하면 디지털 혁명이 가능하게 했던 거죠. 현실 정치 내에 조직이 없었던 사람이 불과 짧은 몇 개월 사이에 대통령 후보로 확 부상하는 그런 이제 정치 외적인 환경의 변화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디지털 시대의 특징은 그렇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조직과 자금이 없이도 급부상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만큼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외부 환경의 변화까지도 잘 고려를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게 적어도 우리가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1, 2당 출신일 거다. 그리고 이런 그 정치 외부 환경의 변화를 잘 알고 그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사람일 거다. 그런 몇 가지 특징을 놓고 보면 아까 여러분들이 눈 감고 선들었던 분들 중에 한 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라디오가 이게 좋아. 누가 어떻게 손들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원래 오늘 PPT라고 하나요? 예, 프레젠테이션을 쫙 하면서 멋지게 하려고 그랬더니 선배님 라디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종이에 적어온 거죠. 근데 이제 노안이라 잘 안 보여요. 자, 사람 얘기로 바로 들어가 버리면 재미가 없고 있다 분명히 질의응답 시간에도 많이 나올 것 같고 제가 초반에 여소야대인 걸 못 느끼는 우울한 얘기를 했으니까 약간의 다른 얘기를 한번 여쭤볼게요.
기차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심이라고 아까 얘기 안 하고 넘어간 거였다. 하늘이 내린다라는 건 하느님이 내리는 게 아니고 제 말은 민심이 천심이다. 우리가 하늘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보수 개신교에서는 이 사탄의 사상입니다. 바로 이게. 맹자의 사상 아닌가? 그러니까 사탄의 사상이지. 맹자가 사탄이었어? 보수 개신교에서는. 그분들은 뭐 저랑 안 친하니까. 천주교도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뭐 말다 했지 그럼 뭐. 자, 다시 이 민심을 실은 기차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사람들이 2017년 대선이 열리는 건 다 알고 이 기차는 어디를 향해 갈까요? 첫 번째, 정권 교체의 레일 위를 달리고 있다. 이 레일을 쭉 따라가다 보면 현재 정권은 끝이 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것이다. 1번. 두 번째는 이 기차는 정권 재창출. 박근혜 정부가 보기에는 정권을 연장하는 그 레일 위를 달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권 재창출이 아니라 자기들의 적폐와 비리를 덮어줄 수 있는 보험 정권의 창출. 보험 정권의 창출. 멋있지 않습니까? 안 멋있고요. 안 멋있어요. 좋아요. 그러면은 오늘 주인공이니까 인정을 해주면 첫 번째 레일은 정권 교체의 레일. 두 번째는 보험 정권 창출의 레일. 요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을 달리고 있다고 보세요? 자, 손 들어보는 거. 네, 그러면 다시 눈 감고. 지금 우리의 민심의 열차는 정권 교체를 향해 가고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예, 내리시고. 보험 정권 창출을 위해 가고 있다. 한번 손 들어 봐 주시겠습니까? 이거 아주 없진 않으시네. 예. 잠깐 딴 얘기 한번 하면, 저희가 2012년에 낙관을 했어요. 문재인 당선을. 2002년 대통령 선거, 노무현 대통령 당선. 그리고 2004년 총선에서 152석으로 열린우리당 승리. 두 가지까지는 맞췄습니다. 그 뒤로 총기는 끊임없이 떨어져서 거의 펠레 수준이에요. 제가 얘기만 하면 거꾸로 나와서 입이 점점 무거워지죠. 보험 정권 창출이라고 오늘 얘기했어요. 보험 정권 창출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2012년 총선 당시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 데이터도 보고 저의 경험으로 보정도 하고 해서 근소한 승리를 점쳤다가 아닌 걸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의 경험은 비관하자, 비관으로 전망하자.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땐 낙관적으로 해석하자. 뭐 이런 거를 한 4년 전 교훈으로 삼았어요. 그 교훈의 연장선에서 이번에도 끊임없이 비관으로 전망을 한 거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180석, 200석 하지는 않았지만 새누리당의 압도적인 승리를 다른 언론, 다른 전문가들과 별로 차이나지 않게 저도 비슷한 견해를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끊임없이 이 예상 밖 결과는 뭔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반성도 하고 다시 내 이 전망치를 클릭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다시 돌아와서 정권 교체의 레일을 달리고 있나 아니면 보험 정권 창출의 길을 달리고 있나 여기서 보자면 제 견해는 전자입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전문가들이 분석하기 좋아하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4명의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평가를 합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의 합이 이명박, 박근혜의 합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넓혀서 역대 대통령 중에 당신은 누구를 좋아하느냐 했을 때 항상 압도적으로 박정희가 1등이었죠. 불과 몇 년까지만 해도. 그런데 요새는 간혹 노무현 1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무현 플러스 김대중의 합은 박정희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거에 대한 건 그렇고요.
현재에 대한 지표를 볼 수 있는 건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죠. 한때 콘크리트 지지율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요새는 30% 초반대죠. 35%면은 나라를 팔아먹어도 항상 지지해주는 프로테이지를 35%로 봤는데 그 35% 밑이에요. 아래로 떨어진 적도 있고 요새는 그 아래인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이제 현재를 보여주는 지표로 본다면 앞으로 미래를 보여주는 지표는 뭘로 볼 것인가. 그러면 대선 주자 여론조사 아니겠어요? 야권의 대선 주자 문재인 전 대표 포함해서 야권의 주자들을 다 보면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이재명, 김부겸, 기타 등등. 안희정. 예, 안희정. 허경영. 예? 야권 주자라면서. 그 합이 여권 주자들의 합을 당연히 뛰어넘고요. 여권 주자 중에 변변한 주자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게 이제 미래 지표라고 볼 수 있죠. 그럼 과거, 현재, 미래 요 세 가지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정권이 교체돼야 되겠다. 새 지표가. 네. 그래서 일단은 민심은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선까지는 1년이 넘게 남았는데 그때까지도 현재 어떤 그런 이 방향성 이게 유지될 것인지 중간에 어떤 큰 변수와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는 거 보면은 뭐 총선 이전이나 이후나 뭐 일방 통행식 이 태도는 바뀌질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고 제가 답을 하는. 그분이 예측 불가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뜬구름 잡기 얘기만 하면 힘들 테니까. 예. 저는 서청원 전 대표가 새누리당 대표로 다시 출마하고 당선이 되고 만약 그런다면 그런 움직임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착착. 청와대 쪽에서 친박들 교통정리하고 비박들 뭐 어떻게 하고 이러면서 만약 새누리당이 다음 대표로 서청원을 선택을 해서 청와대가 서청원 대표가 새누리당의 대표가 된다는 걸 뭘 의미하나. 제가 이 방송 일주일 있다 나가는 건데 이 일주일 사이에 서청원이 출마 선언한다. 제가 여기에 저의 이 나비 넥타이를 걸겠습니다. 나비 넥타이를 걸겠고 틀림없이 서청원이 되고 서청원으로 대략 교통정리가 되고 그리고 서청원이 된다. 여기 걸겠습니다. 이거 편집하지 마세요. 이걸 걸겠습니다. 그거는 뭘 의미해요, 그럼? 예? 그게 이제 멸망이지, 뭐, 멸망. 예. 세상에 멸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멸망하고 싶은 정치 세력. 거기로 가는 거예요. 뭐 그냥 무조건 고야. 그 얘기를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정권을 내줄 준비가 돼 있다. 무슨 얘기냐면 내주고 싶어서 내주는 게 아니라 정권이 다음에 바뀔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의 정치 세력은 똘똘 뭉쳐서 우리의 이익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거 아닌가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그렇지 않아도 이게 뭐 주차가 찌라시여서 믿거나 말거나인데 굉장히 유력한 찌라시입니다. 유력한 찌라시가 형용 모순인데 굉장히 공신력 조선일보? 아니, 그게 아니고 공신력 있는 찌라시인데 새누리당이 이 정권 재창출을 포기했다.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진짜. 그게 돈 이유가 이거 도무지 다음엔 답이 없다. 그런데 이 태세에서 우리가 정권 창출 모드로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욕망은 있는데 이게 안 가지는 거야, 이게. 구조적으로. 그 찌라시의 얘기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위협을 안 당하는 그런 야당으로 설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마치 참여정부 때 한나라당처럼 감히 못 건드리는 그런 야당으로서 설 길은 없는가. 이거에 대해서 골몰한다. 그런 내용의 공신력 있는 찌라시였습니다. 상당히 공신력 있네요. 나 그거 안 썼어요. 어떻게 이 얘기하고 지금 맥락이 좀 비슷해 보이는데요? 아니 해석은 그거밖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대선을 불과 1년 앞두고 정치 세력들은 어떻게 하는 게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 유리한가로 자신들의 선택을 하기 마련인데 그 거꾸로 간다면 저 사람들은 대선은 염두에 두지 않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혹은 그 반대로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이긴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는 비법을 우리는 갖고 있다. 라는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거는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대표 부정도 거기에 속합니까?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아니, 실제로 당장 2012년에 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을 해서 여론 조작을 하는 행위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은 이거는 국가를 위한 일이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정보기관의 수장을 맡았었고 국정원 내에 그런 사람들이 다수일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지. 진짜 정보기관 같은 경우 자기 일로 생각하고 정권 재창출의 의지가 없는 새누리당을 막 추동해서라도 어떻게든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쓸 거라는 생각은. 그래서 방심하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 찌라시의 한마디가. 찌라시에 그렇게 나간 것도 그렇고 서청원 대표가 돼서 저 사람들은 대선 염두에 두지 않는구나 라고 경쟁하는 쪽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거죠. 느슨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그렇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과 1년 뒤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대단히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변수 안에 전쟁도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안보 불안이 심각해졌죠. 예. 그리고 현재 정권은 과거에 휴전선에서 총을 쏴달라고 선거 전에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총이 미사일이 되지 말란 법도 없고 대포가 되지 말란 법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변수 중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대단히 많다. 하나는 남북관계, 안보 변수. 이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초반에 얘기한 대로 이 정부가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현재의 국가정보원이나 이런 데가 야당을 절반쯤 종북 세력, 좌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쪽에 정권을 내주는 건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건 대단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런 정도의 정권을 절대 내줄 수는 없다라는 사람들이라면 무슨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그런 사람들이죠, 진짜. 그래서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설령 이 기차가 정권교체 레일 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종착역이 정권교체가 반드시 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제 말씀은 그런 데 바탕을 두고 있고요.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1544-4586.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타임즈 짱이죠? 그러다 허위 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 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권력이 어떤 농간을 피우느냐, 그런 변수가 없다면은 예측이 더 쉬워질 텐데,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메이킹을 하느냐, 1년 동안. 그게 지금 최대 변수라고 보시는 거군요. 아마 대선을 염두에 두지 않는 건 대선을 포기했다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당장 대선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다. 일단은 우리가 최소한의 거라도 보험을 들어둔다. 대선은 그 이후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이 정치 권력을 잡는다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는 그런 표현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이 박성민 씨 글에서 저는 참 많은 정보를 얻는데 그 양반이 분석력도 뛰어나고 뭐 이런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양반은 실제로 새누리당, 과거 한나라당 이런 쪽의 정치 컨설팅을 많이 해줘 본 경험이 있어서 보수 쪽의 논리, 보수 쪽의 사고방식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보수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려줘요. 지금은 안철수 전 대표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잘 안 되나? 그 양반의 표현을 빌면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한나라당, 새누리당 쪽 사람들, 보수 쪽 사람들은 아까 국정원 표현할 때 제가 잠깐 그 표현을 썼는데 정권을 뺏겼다. 이퀄 나라를 뺏겼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를 뺏긴 데다가 자기의 이권까지도 뺏긴 거죠. 이건 완전히 폭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진보 쪽은 정권 획득, 선거를 대하는 태도가 처외삼촌 벌묘하듯 한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한가, 얼마나 간절한가, 누가 옳은가의 측면이 아니고 정말 이 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해.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기고 말 거야. 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야당 쪽은 현재 여당 쪽에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절박한 쪽이 이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절박한 쪽도 야권 지지자들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야당 정치인들은 모르겠는데 야권 지지자들은 정말 다음에도 친박당이 되면은 정말 헬이 되는 거 아닙니까? 헬. 말 그대로 헬조선이 헬이 되는 거 아니에요? 2012년 대선을 평가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띄니까 잘 기억하는 부분은 후보 간의 화학적 결합이 되지 않았다. 안철수 잘못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당시 현장에서 취재했던 제가 보기에는 그 화학적 결합은 당시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선을 하고 나서 경선을 뛰었던 다수 후보들 그리고 그 후보를 지지했던 다수 의원들은 대선 때 선거운동을 처외삼촌 벌묘하듯 그렇게 했고 아예 얼굴을 보이지 않은
국회의원까지도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그때 당하고 선거 캠프가 완전히 이게 분리돼가지고 네.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당은 당대로 있고 선거 캠프는 그 당에 속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명망 있는 인사들 혹은 뭐 유능한 그런 브레인들이 또 참여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꾸려지고 당은 또 당대로 그 마을마다 있는 조직까지 다 가동되는 둘이 유기적으로 화합을 해서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당이 없었어 그때.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아니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캠프 쪽을 비판하기도 하죠. 네.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얘기를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2012년 당시를 기억을 해보면 느슨해져 있었다. 이대로 가면 이긴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깔려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지는 몰라도 당시 안철수 후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화학적 결합이 되지 않았다. 절박하지 않고 간절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이제 2017년 어떻게 될 것이냐로 얘기를 해보면 정권교체 레일 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야당은 혹은 야당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후보는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될 겁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정권교체를 원하는가. 방금 얘기했듯이 정권교체를 원하는 사람이 다수가 되면 정권이 교체되는 거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은 원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권의 후보는 한 가지 더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줘야 돼요. 그게 야당은 당신은 지금의 정권보다 유능한가?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거에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을 줘야지. 1번 답과 2번 답이 둘 다 예스가 나왔을 때 흔쾌히 정권교체 레일 위로 가지 2번에서 물음표를 찍게 되면 난 정권교체를 원해. 하지만 저 사람이 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아. 아니면 저 사람이 이런 분야에서는 좀 덜 유능하지 않은가? 먹고 사는 문제, 복지 문제, 경제 문제, 안보 문제, 기타 등등에서 유능해 보여야죠. 지금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보다는 최소한 더 낫다라는 평가를 받아야지 정권 교체를 원하고 저 사람들 유능해 보여 가야지 이건 확실하게 정권 교체 쪽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김보엽 기자님 보시기에 2번 질문. 여당보다 확실히 유능하다. 그렇게 꼽을 수 있는 야권 지도자가 있습니까? 자꾸 사람 얘기로 하지 마세요. 아니, 이게 있냐고 물어본 거지. 세력이 집권하는 거지. 예. 사람이 집권을 하는 거로 보면 물론 인물이 굉장히 커요. 네. 우리나라는 특히 더 크고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을 지지하게 되면 그 사람이 다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의 작은 부분에 실망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도 지지하게 되는 맹목적인 지지를 하게 되는 제가 아주 우려하는 대목인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진영, 세력, 조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최소한 지금 시점에는 맞다. 그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그 세력, 인물 이걸 따지기 전에 지지자들이 과연 현재 집권하고 있는 세력을 만든 세력으로서 타당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대가 질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굉장히 점점 더 모호해지는데 질문이 뭔지 모르겠어요. 다시 요거 편집하고 그러니까 결국 집권 세력이 유능하냐 마냐 이걸 떠나서 그 뒷받침하고 있는 지지 세력이 과연 그런 그 달라지는 나라 어떤 그런 꿈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더 모호합니까? 아무리 영어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 치고요. 예. 그 얘기 마무리를 지으면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질문, 정권 교체를 원하는가, 야당은 유능한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종합해서 보면 지금 사람들의 마음은 웬만하면 정권 교체 쪽을 하고 싶은 거예요. 웬만하면 야당을 찍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아까 과거, 현재, 미래의 지표가 보여주는. 근데 이제 현재 야당이 혹은 잠재적인 대권 주자가 웬만한가라고 묻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예. 웬만하면 찍어주겠는데 웬만하지 않은 것 같아. 썩 믿음이 가지 않아. 그런 단계여서 여전히 차기 대선은 불투명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게 언제쯤이나 이런 불투명이 거칠까 이거잖아요. 네. 요 얘기까지 들으면 대체로는 대선이 있는 직전 해의 총선 이후의 지지율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대선 직전이잖아요. 올해가 원래는 올해 추석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살펴보면 이게 이제 어떤 레일을 달리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어느 사람이 차기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구나 윤곽이 드러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대선의 경우에는 내년 초까지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이름을 거론을 했는데 반기문 총장 변수가 있잖아요. 반기문 총장이 내년 1월 1일에 한국 시민이 된다고 하니까 그 전까지는 현재 박근혜 정부는 그 불씨를 살려놓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 이후의 민심만으로는 뚜렷하게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 거다. 예. 이게 저의 전망이고요. 지금 반기문 총장은 지금 한국 국민이 아닙니까? 국적은 한국 국적일걸요? 예. 근데 이제 본인이 표현을 그렇게 했잖아요. 내년에 한국의 시민이 되면 그때 뭔가를 하겠다. 결정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무의미한 질문이었군요. 예. 모르겠어요. 유엔 사무총장은 한 나라의 국적을 버려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포기하듯이.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라요. 여간 참 그분이 한국 시민이 되더라도 그동안 살아온 궤적이 거의 미국 시민 아니었습니까? 미국의 이익을 대변해왔던, 강대국의 이익을 대변해왔던. 그래서 한국 시민으로서 돌아오셔도 세금 수입 한 n분의 1 더 늘어나는 거 말고는. 반기문 총장 관련해서 내기를 할까요? 예, 무슨 내기를? 반기문 포스터가 붙을 거냐 안 붙을 거냐? 대선 때? 저는 못 나온다에 한 표를 걸고 싶습니다. 지금 지지율은 높고 여권의 주자는 없잖아요. 아니, 고건 지지율은 안 높았나? 응? 그렇죠. 고건 전 총리는 포스터만 이렇게, 포스터도 안 붙여진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 대선 즈음에서 인기가 높은 정치권 바깥 인사들이 꽤 많습니다. 당장 몇 명 떠올려 보면 고건이 있었죠. 네. 그리고 정운찬 교수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김황식 총리도 사실 그런 케이스죠. 그랬었나요? 정치권 바깥에서 들어온 분이죠. 그리고 이회창도 그렇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회창입니다. 이래봬도 삼수했습니다. 왜 삼수죠? 재수 아닌가? 삼수했지. 97년, 2002년, 그리고 07년에도 나왔었어요. 그렇지. 예. 그때는 이제 군소정당. 놀라운 게 말이죠. 이게 대선 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은 15%만 득표하면은 선거 비용 쓴 거 돌려받거든요. 보전받죠. 100%. 딱 15%를 받았어요. 딱 15%. 회창형이. 2007년에. 네, 좀. 손해 안 봤습니다. 망할 뻔했네. 2007년에 누가 대통령이 됐죠? MB. 그때 야당 후보는 누구였죠? 정동영. 그럼 이회창이 15%라 가져갔는데도. 네, 글쎄 말이야.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때는 참 여러 가지로 참여정부에 대한 어떤 실망 여론, 이게 물론 조선일보가 만들어낸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그렇게까지. 저는 이회창 당시 총재 집에 매일 출근을 해서 같이 아침을 먹던 사이였습니다. 2007년?
2000년에. 2000년에. 네. 아. 제가 당시 한나라당 출입 기자 중에 막내여서 네.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아침에 주요 신문사, 방송사 말진들이 나중에 그게 대선 때 문제가 됐던 그 집이에요. 가회동 집에 가서 예. 이제 아침을 같이 먹으면서 오늘 무슨 얘기할지 뭐 회의 전에 그런 것부터 체크를 하고 그런 아주 나쁜 게 있었죠. 그 정치인들 그분 댁에 가가지고 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또 워딩도 적어가지고 네. 보고하고. 그렇죠. 그랬던데, 예. 그게 이제 빨리 파악이 돼야 그날 오후에 신문을 제작할 때 어떻게 만들지, 그러니까 정보의 최일선에 나가 있는 예. 거였죠. 이 양반의 심기가 어떤지 지금 오늘의 관심이 무엇인지 이런 네. 것들을 사전에 파악하는 차원에서. 예. 근데 그 당시에 식탁이 그닥 넓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집도 그닥 넓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를 쫙 열면 그 뒤로 집이 큰 집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걸 못 봤던 거죠. 그랬어요. 집 구경을 한번 하자라고 얘기를 미리 했더라면. 예. 그래요. 참 숨겨둔 게 너무 많으셨어. 네. 해창이 형이. 예. 근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집이요? 아니 뭐 문재인 전 대표 집에 간다든지 뭐 우리 추호 영감님 댁에 가가지고 기자들 간혹 이제 요새는 큰 일이 있을 때 가죠. 네, 큰 일이 있을 때. 큰 일이 있을 때 가서 뻗치기를 하죠. 네. 하여간 저는 이쪽으로 이사 가기 전에는 문재인 대표 집 앞에 살아서 대표님 집에 가서 술도 한잔하고 그런 적도 있죠. 이 친문 인사네 이거. 여기서 이제 바로 우리 김보엽 기자의. 근데 혼자 간 건 아니고 한겨레 식구 몇 명이 갔는데 문제는 그날 술자리에서 대단히 문재인 대표가 평소와 달리 언성을 높였다는 거죠. 거기서. 왜냐하면 그때가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식을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신문사 쪽에 계신 어떤 분이 아니 왜 세월호 그런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이 단식을 하냐. 야당이 단식을 해야지. 야당 의원들이 진실을 밝히라고 하고 야당 의원들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왜 유가족들이 단식을 하게 만드냐. 당신 무능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한겨레 기자가 문재인 전 대표한테. 그렇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친안철수 언론이라고 낙인 찍힌 거 아니야. 문재인 대표가 그날 말씀이 이제 언성이 좀 높아졌을 때는 나도 하고 싶다. 나도 지금 당장 가서 단식을 하고 싶다. 그런데 이제 대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점이 있으니 좀 지켜봐 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어쨌든 단식 가서 하라고요. 막 이러니까. 우선 지르고 봐라. 근데 나중에 그 두 분이 굉장히 친해지셨다는.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겸손한 분 아닙니까? 아니요.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일까요? 알겠습니다. 이건 다 편집해 주시고요. 편집을 좀 해주시고, 어떤 얘기로 마무리를 할까요? 자, 그래서 이제 야당이 두 가지. 먼저 첫 번째로 집권에 대한 의지, 갈급함 이게 얼마나 하냐. 두 번째, 집권했을 때 얼마나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두 가지 관점에서 현재 그 야당을 국민들이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검증할 것이다. 그렇게 봤는데, 근데 왜 항상 야당만 이렇게 검증을 받죠? 아니, 우리 박근혜 대통령, 집권해진 있다고 칩시다. 집권했을 때 능력을 발휘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국민이 과연 있을까요? 새누리당 안에서도? 그거는 이제 사람들의 투표 행위에 어떤 게 영향을 끼치는가 대단히 많을 거잖아요. 선거 구도도 있고 정책도 있고 인물도 있고 뭐 있을 텐데 보통 사람들이 선거를 할 때 뭐가 중요할까? 그 쉽게 얘기해서 18대 대선 때 어떻게 박근혜 씨가 됐느냐. 이거에 대해서 도무지 의문이 안 풀리는 분들이 대체로 개표 부정 그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4.19, 5.18, 60 이 혁명을 이뤄냈던 그런 이 국민들이 반세기 만에 정권 교체도 이루고 인터넷으로 사실상 승기를 잡은 노무현 대통령도 만들어낸 정권이 어떻게 이 박근혜라는 전대미문에 하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해요. 하고 나서 편집해달라 하면 되잖아. 아니 그래도 녹음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 국정원에서 나오신 거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천대미문의 그 과도한 복지 수혜자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아니 대선 이전에 박근혜가 이럴 거라고 몰랐습니까? 대체로 다 안다고 보거든요. 그 얘기를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를 하면 나는 대통령을 도둑맞은 나라에 살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저는 그 의견도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뭐 꼭 개표 부정이 아니더라도 이미 뭐 관권 부정 선거에는 백일하에 다 드러났던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는 지난 대선은 뭐 지금까지의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부정 선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박근혜 씨의 그 당선은 사실 오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민주주의의 그 시스템적인 위기다. 이건 뭐 진짜 권력자가 권력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선거 국면에 개입해서 농간을 피우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수습할 길이 없는, 수습이 좀 안 되시네. 수습이 좀 안 되시네, 자,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제가 수습이 안 되네요, 이게. 아까 저는 그래서 18대 대선은 이거는 정권 후에도 정권이 교체된다 손치더라도 분명히 어떻게 된 대선이었는지를 분명히 따져야 될 책임을 물어야 될 그런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아닌데 아이고 이게 저기 에러가 났네. 꺼지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까먹었네. 너는 뭘 물어봤지, 내가? 뭘 물어봤지? 아니, 내가 의견을 겸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아유,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뭐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본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선생님, 저도 사람이 되는군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하늘나라 가셨을 거예요. 곧 다시 만날 거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여름 특집 2탄 김보협 한겨레 디지털 에디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민감해하시는 경제계를 대표하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우선 건님. 안녕하세요. 건이에요. 이 새누리당이 야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아이고 우리 정치 갈 길이 멀구만. 반기문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왕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현대의 왕 회장 왕 인사드립니다. 난세에 영웅이 없군요. 이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나올 걸 그랬나? 근데 이 회장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 나이에 키스만 해도 그게 되나? 그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남자가 죽기 전까지 낙엽들 힘만 있어도 하는 게 그건데요. 그리고 뭐 제가 아무리 그랬어도 설마 왕 회장님만큼이나 하겠어요? 이 회장 너 죽을래? 김보엽 기자, 우리 아들 몽준이 어떻게 가능성이 없겠나? 다시 한신대 신학대학원으로 가보죠. 야, 너 객석에 있는 너 감기 걸렸어도 나가지 말라고. 이거나 들어. 자, 이제는 좀 시간이 돼서 김보협 기자님의 강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표하셔도 될 텐데요. 근데 한 가지 길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의견을 표하는 것보다는 좀 질문 형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우리 앞에 계신 분. 아까 김보협 선생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이제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아니 재집권이냐 그 두 가지의 옵션을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선거 과정에서의 대북한 문제 대북 문제가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권 교체 정권 재창출 그 옵션 말고도 선거를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옵션도 하나 더 추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네. 대선을 못 치를 수도 있다. 그 가능성도 사실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은 안 했는데요. 오늘은 안 했구나. 그 내재돼 있는 시기에 그 전략적 보호성으로서 밑자락이 까셨습니다. 말씀하신 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 남북 관계가 급박해졌을 경우에 이제 가능성으로만 보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선거를 연기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지금 그닥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현재의 국회에서 내각 재개헌을 해버리면 대선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요. 네.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에 그 서울신문에서 잠깐 기사화 됐다가 사라진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국회 정보위에서 연평도 포격에 관한 질문을 할 적에 합참에서 이제 국회 정보위에다가 답변을 하면서 국회에서 그 연평도 포격이 우리가 1시간에 3,600발을 포격 훈련을 했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 탄점이 북한 해역으로 안 떨어졌다는 확신을 못 한다라고 합참이 답변을 했고, 네. 그리고 우리가 시간당 3,600발에서 엄청난 포격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런 어떤 이슈, 그 다음에 과거의 북풍 사건, 그리고 그런다면 그런 연평도 포격과 같은 소규모 국지전이 벌어졌을 때, 계엄이나 이런 걸로 해서 원래 독재자들은 자기의 정권이 무한하길 바라는 욕심은 있거든요. 네. 자,
무슨 질문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질문은 아마 내 4교시 때 하시면 딱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4교시 때 반드시 그거 물어보세요. 사드. 총선 이후 사그러들 거다. 앞서 질문이 질문이랄까요? 아니요, 저는 그런 일이 생기길 바라지 않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인가요? 포린 폴리시에서 박근혜는 박정희를 닮아가고 있다. 뭐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내기도 했는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야 되고 그럴 기미가 보이면 시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가서 못 그러게 만들어야죠. 그런 의미에서 시민들이 이 조선일보가 만든 프레임을 극복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뭔 하여간 집단행동만 있으면 외부 개입설이니 이런 걸 만들어내가지고 당사자들만 얘기해야지 어디 외부 세력이 개입해가지고 이 물을 흐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은 아니 사드 문제가 어떻게 성주만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외부인이 어디 있어 외부인이? 흥분 게이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저기 미국 사람이 와서 지금 시위해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외부 세력이 어디 있어? 다 우리의 문제고 우리가 당사자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인식, 외부 세력 개입 뭐 이런 거, 구통진당 세력 뭐 이런 식의 그 프레임 극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그 사드 문제가 아마 대선 전국에 아마 판을 흔들려고 적어도 보수 세력이나 아니면 새누리당이 자기들이 어떤 집권할 그런 후보가 없을 뿐더러 어쨌든 지금 자기들 입장에선 보수가 분열됐다고 생각돼 있거든요. 그런에서 다시 이제 공안정국 만들고 사드가 대선판을 다시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한번 질문을 하고요. 또 하나 오늘 한겨레신문을 보니까 이 개헌을 사실 모락모락 연기를 피는데 개헌 문제는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도 뭐 나왔고 늘 대선 때 나오는데 이번에는 정말 새누리당이 개헌할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야당들도 지금 개헌에 대해서 국회의원들도 다수가 개헌에 찬성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번 대선에 어떻게 연계되고 흐를 것인가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신데요. 사드는 4교시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서 저는 사드가 다음 대선에서 쟁점이 하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드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박근혜 정부가 주도적으로 했는지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 우선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현 정권의 이해에 대단히 부합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진보 대 보수의 대결, 이념 대결로 만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손해볼 게 없습니다. 당장 이전만 해도 새누리당이 분열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잖아요. 증세 없이 복지 없다라는 합리적인 보수 세력, 합리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구보수 세력, 신보수 세력, 이 두 개가 갈라지는 것 아니냐, 친박, 비박이 갈라지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사드에서는 그들의 이해관계는 거의 일치합니다. 성주 빼고. 네. 그리고 이념전으로 만들면 진보 쪽과 보수 쪽이 반반 정도 될 겁니다. 다음 대선에서 어떤 프레임으로 싸울 것인가. 이명박근혜 정부 10년에 대한 평가,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업적이라고는 사드 배치 결정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그것도 업적입니까? 업적이죠. 그 사람들은 업적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아니 정말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그 다행인가? 아무것도 안 해서 나라는 망해가고 있고, 그래서 이 박근혜 정부 5년의 실정에 대한 평가가 선거의 쟁점이 되면 대단히 야권에 유리할 겁니다. 그걸 뚜렷하게 보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아 이거는 역사전쟁이야, 진보 대 보수의 대결이야 라고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5년, 10년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진보 세력 대 해방 이후 이 산업화 세력, 민주화
대 산업화 세력의 대결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면 그들의 실정이 흐릿해져 버리죠. 그래서 이념 대결의 양상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건 저쪽의 선거 전략 중에 하나일 거다. 그걸 대단히 유의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전략적 모호성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이철희 의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뚜렷하게 진보대, 뚜렷하게 보수의 대결로 가는 게 우리한테 결코 유리하지 않다라는 그런 주장에는 이런 합리성은 있어요. 다만 사드 문제나 기타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차기 정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뚜렷하게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아까 얘기를 얼핏 지나가면서 했는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처럼 보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모든 사안이 아니더라도 정말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기의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근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모호성은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차기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현직 대통령이 밤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간담이 서늘하게 만드는 그런 정치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는 거죠. 김영삼 대통령 때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가 그랬었죠. 네. 두 번째 질문으로 가면 개헌 이슈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개헌이 필요하냐라고 하면 저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쪽입니다.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고난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구조. 그걸 포함해서 지금 현재 대통령은 30몇 %의 지지율로도 당선이 가능하잖아요. 예. 저는 개헌이 된다면 반드시 결선 투표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최소한 한 나라를 이끌고 가는데 그 정도의 권한이 집중돼 있는 대통령은 적어도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결선 투표제 같은 게 도입이 되는 것. 그리고 현재 소선거구제는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국회의 의석과 그리고 다양한 정치적인 의견들이 국회 안에서 표출될 수 있는 의석 구조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의 문제, 또 개헌과 관련된 이슈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아니 45%든 김용민이가 45% 찍어준 그 유권자들의 표는 안 되기를 잘했고요. 아니, 불과 5%밖에 안 되는 이노근이 표만 유효하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나가든가. 그런데 이제 대선 때 개헌이 이슈가 될 것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각 정치 세력들이 내년 대선 이후에 우리 개헌을 하자라고 합의를 하는 정도에서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헌의 내용과 방향을 두고 각 정치 세력들이 분화하고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 이슈가 될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제가 그냥 야매로 좀 진단해 보자면은 새누리당은 절대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이 안 하는 이상 그냥 얘기만 나오다 말겠죠. 유리하면 할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180석 먹었다. 하지. 왜 안 해? 국회 선진화법 없애버려야지. 그런데 지금은 그럴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거기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누나가 권능을 갖고 있고 그 권능을 또 연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은 왜 바꿔? 누나를 보면 답이 보인다. 새누리당은 그렇게 아주 선명하고 단출한 정당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못 가져올 것 같으면 바꿀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의원들 개개인은 일반적으로 내각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치 세력으로 보면 새누리당의 대통령은 되기 힘든데 정권은 잡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국민의당도 내각제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내각제로 바꾸고 혹은 이원 집정부제로 해서 대통령은 외치를 담당하고 박근혜 수상이 다시 집권하는. 푸틴처럼. 그런 끔찍한 시나리오도 가능하고, 그걸. 아메바가 아닌 이상 그게 가능할 일이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늘 상상을 초월하는 크리에이티브한 제가 낙선된 이유가 정치 세력이어서. 자, 다음 또 한번 질문을 받아볼까요? 예. 우리
여성분을 좀 모처럼 한번. 예. 저기 김보엽 기자님 한겨레 소속이시니까 제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궁금증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 조중동 같은 경우에는 여당 쪽에서 뭔가 잘못을 하더라도 잘못됐다고 얘기를 안 하고 항상 편들어주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이쪽 경향이나 한겨레나 이쪽은 우리 이쪽 야당 쪽에서 조금만 잘못을 해도 잘못됐다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올바른 것이기는 하지만은 지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이 서운하고 너무 강하지 않게 조금 덜 야단치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항상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의 어떤 정도를 걷기 위해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어쩔 때는 기계적인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파라. 말씀 중에 답이 있는데 일단 뭐가 정도다라는 건 아시잖아요. 저희가 특정 정치 세력을 대변하는 신문이 아닌 만큼 저희는 늘 불편부당, 누가 잘하면 잘했다라고 하고 누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비판을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언론은 칭찬에 인색합니다. 일반적으로 비판을 많이 하죠. 기계적 균형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아마 문안 갈등 국면을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저도 제가 직접 신문을 만드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고 지금은 이제 편집위원회에 들어가니까 같이 토론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른바 부장단 회의 같은 겁니까? 그게? 예. 편집위원회. 그리고 가끔 제가 야간 편집국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야간 편집국장. 밤에 막 신문 내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농담이고요. 김용민 만세이가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있죠. 직을 걸고 하면은. 그 사진도 막 5단 통으로 꽉 이렇게. 이제 내가 자리를 만들어줘야지. 다 농담이고요. 그런 데서 좀 아픈 대목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한겨레 신문사의 장점 중에 하나는 사주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이제 이 기사들이 균질하지 않습니다. 조중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일면부터 사설까지 하나의 입장이 딱 결정됐다 하면 오로지 그 톤으로 쭉 갑니다. 그런 비슷한 신문이 바로 노동신문 아니겠습니까? 네. 노동신문. 네. 근데 저희는 상대적으로 보면 기자 개개인의 개성이 좀 부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세멘트를 발라놓은 것처럼 균질하지 않아요. 기사라는 건 무엇을 기사로 쓸 것인가부터 일단 객관적이지는 않거든요. 저는 객관성이란 말 자체가 일단은 객관적이지 않은 것을 포장하기 위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관은 다 드러나죠. 한 줄 한 줄에 드러나고 행간에 드러나고. 그런데 이제 이 신문을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정치 세력, 어떤 정치인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신문을 만드는 건 조심스럽고요. 단 제가 좀 저희 신문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기준이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잘잘못이 있을 때 분명히 가려줘야 된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을 때가 좀 있었다라고 저도 스스로 평가를 해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원론적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시고 이해를 하실 텐데 이게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이 국면이 너무 지랄 같아요. 진짜 이게 민주주의가 사느냐 마느냐 거의 이런 위태로운 국면인데 이럴 때는 진짜 뭐 좀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전략적 편파성을 좀 띌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전략적 편파성은 김용민이 다 띄워주잖아요. 이게 우리 같은 야매가 하느냐 뭐 그런 힘이 없지. 한겨레 신문보다 요새 김용민 브리핑이 더 영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농담이고. 예. 정말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들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쪽은 다 빨가벗고 그냥 편파를 하니까 종편부터 그리고 시작해서. 저쪽과 이쪽으로 얘기하면
이상한가? 내가 이쪽에 있는 건가? 아무튼.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런 면도 있습니다. 제가 한겨레를 대변하다시피 했는데, 근데 그런 전략적 편파를 띄었던 이른바 진보 민주 계열의 언론들이 없진 않았어요. 인터넷 언론들이 없지 않았는데 대체로 지금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참 놀랍더라고요. 그렇게 전략적 모호성을 띠면서 이쪽 편인지 저쪽 편인지 기계적 중립에 섰다라고 평가를 받던 신문 매체들은 대체로 현재 존속하고 있는 한겨레가 대표적인 그런 경우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안 말려 들어갈 거야.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이런 국면, 이 위태로운 국면에서는 뭔가 좀 확실한 좀 편파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경향성은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경향신문? 경향성, 아니, 그 경향하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요, 야권 지지자들하고 현 여권 지지자들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거는 정당을 구성하는 사람들, 정치 지도자 다 좀 일관성이 있는데요. 새누리당 의원들,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하나만 같으면 우리는 동지예요. 너랑 나랑 김씨야? 같은 김씨야? 동지. 같은 고향, 같은 고등학교,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그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하나만 달라도 적이 됩니다. 야권 지지자들,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의 독자들 대단히 까칠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보수의 정치적 전위로서의 새누리당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쪽이 뭘 했건 간에 아무튼 우리를 대변하는 정치 조직은 너네야.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언론으로서의 전위는 조선일보고 종편이고, 이쪽이 조금 달라도 우린 동지잖아, 이게 있는데 이쪽 야권으로 넘어오면 일단 야권 쪽 사람들이 대체로 더 건강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지지라는 게 없습니다. 늘 까칠한 지지, 비판적 지지를 합니다. 잘하면 지지하고 잘못하면 조지죠. 그리고 웬만하면 동지가 안 돼요, 잘. 그래서 하나라도 틀리면 살쪘어? 적이야. 그런 식으로 나랑 다르면 일단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마찬가지 민주나 정의당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신들의 정치적인 전위로 그 정당들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요. 한겨레, 경향, 기타 등등의 진보적인 매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매체를 우리를 대표하는 언론으로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면 오늘 잘했네, 다음날 마음에 안 들면 끊어, 구독 중지, 이렇게 굉장히 까칠한 분들이 많아요. 조중동이 가지는 언론시장 내에서의 힘과 경향, 한겨레, 오마이뉴스, 기타 등등의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매체들이 이쪽에서 갖는 힘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 문화적인 차이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겨레에서 힘이 좀 세지면 더 잘 만들게요. 예, 이명박, 박근혜도 얼마나 간극이 컸습니까? 지금도 사이가 안 좋은 편인데, 그래도 그들은 이제 기득권 앞에서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란 말이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PD하고 NL이 손을 잡는다. 이건 뭐 사실 그게 뭐예요? 프로듀서하고 보수는 뭐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뭐 그런 말도 격언처럼 남아 있는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비단 뭐 한겨레의 어떤 그 보도의 지향점 이 부분을 넘어서서 왜 이렇게 이 진보 개혁 진영은 잘 융합이 되지 않는가? 사실 협동조합이 잘 안 되는 이유도 그런 맥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이게 주로 이제 진보 베이스 기반에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저기서 우후죽순격으로 막 생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교시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우 사골로 정성껏 구워 만든 연지연 곰탕.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제주에서 친구랑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문자당에 물어봐. 원룸 구할 때 주의할 점? 문자당에 물어봐. 수술 입원 후에 보험금 받았나 확인은? 문자당에 물어봐.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어디서? 문자당에 물어봐. 집수리 견적, 생활, 보험, 법률도 문자당에 물어봐. 혹시 내 반쪽도? 포털이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어디서든 문자당을 검색해보세요. 잠깐! 불법적인 일은 사양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이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1부 뉴스 매거진 여름 특집. 오늘은 김보협 한겨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안개 속 한국 정치. 앞날이 보이셨나요? 내일은 주진우 기자와 함께 오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